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편의점에서 로또를 산다. 작은 희망이라도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무런 기대 없이 책상 위에 두고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열어 당첨 번호를 확인한다. 숫자가 눈앞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천천히 한 자리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 맞다. 두 번째도. 세 번째.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숫자까지. 모두 맞았다. 몸이 얼어붙었다. 손끝에서부터 전율이 올라왔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확인했다. 같은 숫자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얼굴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 속에서 참아야 했던 말들. 연인의 무심한 시선, 서로에게 익숙해진 침묵. 부모님의 기대, 우리 아들은 은행원이니까 괜찮아라고 되뇌던 목소리.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한다.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번호를 하나씩 짚어본다. 다시 봐도 숫자는 동일했다. 당첨이 맞다. 원규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내일 휴가? 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원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손에 땀이 배어났다. 잠깐의 정적.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루 전에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냐. 최소한 며칠 전에는 말해야지. 원규는 전화기를 꼭 쥐었다. 짜증스러운 말투에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당첨금을 수령하는 대로 내일이면 당신 면전에 사직서를 던져줄 테니까. 속으로 비릿하게 웃으며 원규는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한숨이 들려왔다.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허락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다. 그동안 쌓여왔던 회사에서의 답답함, 무의미한 서류 더미, 상사의 불만 섞인 한숨, 억지 웃음으로 버텨온 날들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 원규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 장면이 펼쳐졌다. 상사 앞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사직서입니다. 상사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나선다. 다들 뒤돌아본다. 저 사람이 그렇게 그만둔다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당첨이라는 걸 알게 되자 원규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건다. 벨이 울리는 동안 그는 오래된 빌라의 풍경을 떠올린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소파, 벽지에 군데군데 벗겨진 자리, 창가에 빛바랜 커튼. 부모님이 계신 그 공간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원규야? 반가움이 묻어나는 목소리. 뭐 하셨어요? 별일 없지. 저녁 먹고 TV 보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는 상상한다. 식탁에 놓인 반찬 몇 가지, TV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거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 엄마, 아버지. 조만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좀 넓고 따뜻한 집으로. 넌 그런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 어머니가 웃는다. 여기서도 우리 살만해. 그래도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다면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 좋은 집 사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웃는다. 우린 그런 것보다 네가 직장 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제가 행복하게 지내면요? 그럼 우리야 가끔 너랑 밥 한 끼 먹을 시간만 있어도 좋겠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원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에 전화도 자주 못 드렸고 함께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다만 그 기다림이 부담이 될까봐 아무 말 없이 곧 효도할게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원규 힘들지 않게 짐 지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따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불빛 하나하나가 작게 반짝이고 있었다. 로또 당첨이 된다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바꿔야 하는 건 그동안 외면했던 시간들인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원규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갔다. 약속 장소는 늘 가던 익숙한 호프집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겼다. 다들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원규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앉았다. 술잔이 채워지고 한 모금 넘기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야, 원규.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한 친구가 말했다. 좋은 일이라도 있냐? 원규는 빙긋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뭐야, 뭐 로또라도 된 거야? 아니면 코인 대박 났냐? 다들 장난스레 웃으며 떠들었다. 원규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꼬리는 내려가지 않았다. 평소보다 들뜬 기분을 감추기 어려웠다. 야, 너희들은 진짜 돈 많으면 뭐 하고 싶냐? 원규가 물었다. 나는 여행, 유럽 한 바퀴 돌 거야. 난 부모님 차 바꿔드리고 집도 좀 손봐야지. 각자의 꿈이 테이블 위로 펼쳐졌다. 원규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만약 진짜 당첨이 된다면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 모두가 그렇게 꿈을 말하는 밤, 원규는 자신이 그 꿈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전화가 왔다. 평소에는 거의 연락이 없던 친구였다. 오랜만이다. 원규가 받자마자 친구는 다급하게 말했다. 야, 나 돈 좀 빌려줘. 순간 원규의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나도 지금 수중에 여유가 없는데. 뭐야, 좋은 일 생겼다며. 돈 좀 생긴 줄 알았더니 허세였냐? 말끝에 실소가 섞였다. 원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다. 멍하니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술 마실 기분이 들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떠드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까 들뜬 마음에 내뱉은 말을 이들 중 누가 퍼뜨렸나 보다. 입 가벼운 누군가를 탓해서 무엇하랴. 누가 정말 자신을 아끼고 누가 그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지 그 경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을 관계를 떠올려 보았다. 한 명,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관계였다. 원규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밤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원규는 미영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목소리가 밝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원규는 잠시 망설였다. 당첨된 로또 친구들과 나누었던 부푼 꿈들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전화 한 통. 원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조만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미연이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잘 됐네. 나도 얼마 전에 우리 결혼하면 괜찮은 아파트 분양 알아봤어. 돈 생기면 그것부터 하자. 결혼. 원규는 한동안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아파트 분양 돈. 그 모든 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문득 물었다. 너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 미연은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너 직장도 탄탄하고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 대답이 머릿속에 남았다. 탄탄한 직장, 안정적인 생활. 그는 천천히 다시 물었다. 만약 내가 은행원이 아니고 직장도 확실치 않으면 어떨 것 같아? 잠깐의 정적. 그리고 미연은 가볍게 웃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원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연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냥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전화기를 손에 쥐인 원규는 쉽게 끊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적당한 상대라서 만나고 있는 걸까? 그는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늘 그대로인 공간. 책상 위에 놓인 로또 용지가 빛을 받으며 희미하게 반짝였다. 창밖의 불빛도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사랑이란 뭘까?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원규는 미연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되짚었다. 미연이 환하게 웃던 날들, 함께 걷던 거리, 손을 잡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돈, 직장, 미래. 그 속에 감정은 얼마나 있었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로또 당첨금을 생각했다. 그래도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숨이 가빠졌다.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당첨 번호. 그리고 자신의 번호. 맞았다. 틀릴 일이 없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둡지만 이제 곧 밝아질 것이다. 원규는 그 생각을 품고 조용히 잠에 들었다. 원규는 아침에 눈을 떴다. 가슴이 뛰었다. 손끝이 저렸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오늘만큼은 다를 것이다. 로또 당첨금.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만 한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그는 지폐다발을 세고 있었다. 원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뭔가 달라진 것만 같았다. 기분 탓일지도. 그는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올려둔 로또 용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괜찮다. 이것이 마지막 가난의 흔들림일 테니까.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다. 거실 불을 켜고 숫자를 하나씩 짚었다. 첫 번째 맞다. 두 번째 맞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다시 한번 용지를 들여다봤다. 맨 정신으로 다시 보는 당첨번호.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숫자는 맞았는데 날짜가 다르다. 지난주 당첨번호였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원규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제 하루 종일 들떴던 자신이 떠올랐다. 직장 상사에게는 부모님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연차를 냈다. 부모님께는 새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다. 친구들에게는 돈 많으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며 허세를 부렸다. 그리고 미연에게는 오랜만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자랑까지 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순간에 뒤집어질 것 같던 인생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아니, 애초에 변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만 달라졌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로또가 되었더라도 정말 바뀌었을까? 아니, 바뀌었어야만 했던 걸까? 어쩌면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것뿐인지도 몰랐다. 자신이 가진 삶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바뀌는 것은 결국 숫자뿐이었다. 그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다. 원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당첨금 수령을 하러 가려던 말끔한 차림이 아닌 늘 그렇듯 편한 옷으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은 어제와 똑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계산대에 올려놓고 안주거리를 고르려다 말고 그냥 가장 손에 잡히는 걸 집었다. 컵라면 하나. 컵라면과 소주.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원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흐렸다. 아침인데도 마치 어두운 저녁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원규도 그대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주병을 열었다.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입에 가져갔다. 쓰디쓴 술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 평소처럼 살아야 한다. 원규는 일주일간 좀비처럼 살았다. 몸이 무거웠다. 아침이면 겨우 눈을 떴고 출근해서는 흐릿한 정신으로 서류를 보다가 실수를 했다. 자주 놓쳤다. 보고서에 숫자를 틀리고 고객과의 약속을 잊고 동료의 말을 몇 번이고 다시 물었다. 부장은 처음엔 눈치를 주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모님 많이 편찮으셔? 지난주 갑자기 낸 연차. 핑계로 둘러댄 말. 부장은 원규가 부모님 걱정으로 실수하는 거라 생각한 듯 했다. 원규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쓰게 웃었다. 멀쩡한 부모님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자신이 불효자 같았다. 그날 저녁 원규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자 어머니가 받았다. 원규야? 웬일이야? 그는 대뜸 물었다. 엄마 사는 게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돼?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는 말했다. 사는 게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야. 사는 게 편하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법이지. 원규는 입을 다물었다. 목구멍이 뻐근했다.
어머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많이 힘드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난 그냥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잘못 살아온 것만 같아. 말을 내뱉자 속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때가 온다. 원규야.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 다들 그래. 그럴 때는 평소 안 해보던 것도 해보고 좀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언제든 부모에게 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늘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말에 원규는 어릴 적을 떠올렸다. 시험을 망친 날, 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날, 몸살이 났던 날. 늘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만간 집에 갈게요, 엄마. 어머니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다. 원규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방은 어두웠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원규는 명상센터를 찾아갔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충동적으로 예약을 했다. 무언가를 비우고 싶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득 찬 마음이 버겁게만 느껴졌다. 센터에 들어서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속에서 원규는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았다. 명상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지난 한 달간의 허탈함, 지난 몇 년간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구 떠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생각들이 느슨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명상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원규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전과 다르게 숨을 고르는 법을 익혔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과 후회도 예전처럼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다. 어느 날 명상 지도사가 물었다. 어떻게 명상센터에 올 생각을 했어요? 원규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도사는 조용히 웃었다. 행복은 조건이 없을 때 찾아와요. 조건이 없을 때요? 돈이나 명예, 사랑 같은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걸 가지려고 집착할수록 행복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규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조건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곧 행복이죠. 그 말을 들으며 원규는 문득 반발하고 싶어졌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건 마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았다. 결국 포기하는 마음, 체념 속에서 얻어지는 평온. 그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명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명상 지도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었다. 로또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자신을 나락으로 끌고 갔던 것이었다. 집착이 곧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니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어도 마음은 달라졌다. 원규는 다시 원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무엇이든 억지로 쥐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보기로 했다. 원규는 우선 직장에서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생활하기로 했다. 창구에 앉아 고객을 맞이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루. 이전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데 이상하게도 전과는 조금 달랐다. 창구 앞에 선 고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원규는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수십 번 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듣고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 목소리의 떨림, 그가 내뱉는 불만의 조각들을 그저 흘려보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고객이 점차 진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흥분했지? 고객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네. 원규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부장의 잔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원규야, 이번 서류 말이야.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부장은 평소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원규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반박하고 얼굴엔 무표정을 걸쳐두었을 텐데 이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장이 말을 멈추었다. 근데 요즘 너 일 참 잘한다. 부장은 갑자기 칭찬을 했다. 원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스러웠다. 이번에 승진 기회도 있으니까 잘해봐. 부장이 덧붙였다. 그는 다소 어리둥절했다. 단지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변이 변하는 것 같았다. 진상을 부리던 고객은 미안하다고 했고 늘 트집을 잡던 부장은 오히려 칭찬을 했다. 원규는 명상 지도사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예전처럼 직장에서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가볍게 살아내고 있었다. 퇴근 후 그는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지만 왠지 조금은 다른 하루였다. 원규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원규는 주중에도 종종 만들어지는 술자리에 점점 가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늘 참석했던 자리였다.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늦은 밤 술자리, 별 의미 없이 채워지는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아까웠다. 술이 들어가면 가벼운 농담이 오갔고 피곤이 쌓이면 헛된 푸념이 나왔다. 다음날 아침엔 언제나 피로만 남았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원규야, 변했다 변했어. 다들 의아한 얼굴이었다. 원규는 그저 웃었다.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 시간에 명상센터에 가고 싶었다. 술로 흐려지는 정신보다 맑은 마음을 찾고 싶었다. 술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명우였다. 원규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과 돈과 위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명우와는 따로 얼굴을 봤다. 술 대신 밥을 먹었다. 어느 날 명우가 말했다.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원규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응. 지난번 술자리에서 다들 내가 돈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떠들 때는 솔직히 얼굴이 별로였어. 그런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 원규는 명우를 바라봤다.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명우는 원규가 변화한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원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게 좋았다. 사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 원규가 천천히 말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명우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다. 좋은 일은 항상 있어.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매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친구가 있어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 않냐? 원규는 명우를 바라봤다. 그 말이 참 소탈했다. 그런데도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는 젓가락을 다시 들며 말했다. 맞아. 좋은 일이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원규는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원규는 미연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희미한 김이 올랐다. 미연은 기대에 찬 얼굴이었다. 원규가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리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연아, 전에 내가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했잖아.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파트 분양도 당장은 어렵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미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오늘 만나서 구체적으로 분양받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힘이 빠진다. 원규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미연은 다시 그를 재촉했다.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하자. 원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미연아, 경제적으로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결혼을 좀 다르게 생각해. 미연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원규는 말을 이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날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곁에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미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원규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보다 부족해도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미연은 당황한 듯 했다.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빚이라도 있어? 원규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만약 그렇다 해도 넌 나랑 결혼할 거야? 미연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렇게 그날 대화는 끝이 났다. 미연은 집으로 돌아갔고 원규도 집으로 향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서로에게서 어색함이 흘러나왔다. 며칠이 지나고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원규야, 생각을 좀 해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네가 나를 경제적인 것만 보는 속물처럼 생각하는 게 불쾌해. 원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네가 자꾸 불안한 말을 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앞으로 우리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 순간 원규는 이상하리만큼 덤덤했다. 미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각자 자기 갈 길 가자. 원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연애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나. 의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후련함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두웠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연과의 시간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너무 쉽게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주말, 원규는 부모님 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반겼다. 된장국 냄새, 막 지어진 밥 냄새,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배어나오는 익숙한 향기. 원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왔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반찬들은 소박했다. 나물 몇 가지, 달걀말이, 조기 한 마리. 하지만 원규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뜨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찰진 밥알이 혀에 닿고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고 사각사각 씹히는 나물의 신선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원규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한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원규는 새삼 감사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참 이상하지. 밥 한 끼에 이런 감동이라니.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평소와는 달랐다. 아들의 표정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다. 원규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전에 그러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 때는 인생을 돌아볼 때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진짜 내 삶을 돌아봤어요. 원규는 천천히 말했다. 비워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조금씩 비워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행복이 샘솟는 것 같아요. 전에는 가득 차 있어서 좋은 걸 못 느꼈는데 오히려 비우고 나니까 내가 누리던 것들의 생생한 고마움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이 온기와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미연이랑 헤어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왠지 그럴 것 같았다. 원규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지만 연애를 하면서 내 표정이 밝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원규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선명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원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 남은 따뜻한 밥, 국, 나물 한 점이 사뭇 다르게 보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 이후로 원규는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가게 되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다가오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실수 없이 능숙하게 일을 해내며 자연스레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원규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는 변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것뿐이었다. 주말이면 명호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강가를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였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다를 것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자체로 충분했다. 미영과 헤어진 뒤 당분간 연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상센터에서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함께 명상을 하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연인이자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면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서로의 침묵을 존중할 수 있는 사이였다. 원규는 그것이 좋았다.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애써 맞추려 노력할 필요도 없는 관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어느 날 문득 로또가 당첨된 줄 알았다가 시리에 빠졌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만약 로또가 정말 되었다면 어땠을까? 원규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 돈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는 더 늦어졌을 것이다. 불안과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흘려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안다. 마음이 바뀌니 인생 자체가 로또였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원규는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가득했다. 빛나는 점들이 조용히 제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원규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다. 유난히도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